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일산백병원 황동원입니다. 오늘 심포지움에서는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과 2023년도 피고 스테이징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매니지먼트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도메트리얼 캔서에 대한 피고 스테이지는 2023년 이전에 2009년에 최종 업데이트된 내용을 원래는 따르고 있었습니다. 2009년 시스템을 보시면 비교적 외우기 쉽고 간단했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16년 전으로 사실 많은 시간이 그동안 흘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캔서 치료 방법의 발달 그리고 진단법에 대한 여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스테이지와 타입 1, 2로 엔도메트리얼 캔서를 분류하는 것은 어떤 형태학적으로 중복되는 병리 소견이 있거나 예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고, 분자 수준의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스테이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과 현재인 2025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2023년에 NIH 주도하에 다양한 암종의 유전체와 전사체 등을 통합 분석한 TCJ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엔도메트리얼 캔서에 대한 유전 변이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가 나왔고, 뮤테이션 정도에 따라서 폴, 그 다음에 MSI, 카피 넘버 로우, 카피 넘버 하이 네 그룹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 분류하였을 때 이 분류에 따라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살펴보니까 실제로 울트라 뮤테이티드 된 폴 뮤테이션의 경우가 예후가 가장 좋았고, 시러스 형태를 띠는 카피 넘버 하이의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Proactive Molecular Risk Classifier for Endometrial Cancer, 줄여서 프로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TCGA를 통한 지노믹 서브그룹을 임상 진단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CGA의 내 분류 체계를 실제 임상 병리 검사로 구현하기 위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MMR 단백질에 대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와 폴 뮤테이션에 대한 시퀀싱, 그리고 P53 단백질에 대한 면역 조직화학 조합에 기초하여서 엔도메트리얼 캔서 환자를 네 그룹 중 하나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프로미스 분류가 제시되면서 이에 따라서 면역 염색을 시행을 하여서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서브그룹을 본격적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분류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WHO에서 채택하고 있는 밴쿠버 그룹이라는 분류법 역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EM 캔서에 대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살펴보면 2000년과 2004년에 프로텍 및 GOG99 연구에서는 2009년도 스테이징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 바이오메트리얼 인베이전이나 그레이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반면에 2016년에 발표된 에스모, 에스고, 에스트로 컨센서스에서는 분류의 림포바스큘라 스페이스 인베이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리스크 그룹을 분류를 하였다는 것이 2004년도 이전과 2016년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 에스고와 에스트로 ESP에서 엔도메트리얼 캔서에 대한 매니지먼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몰레큘라 클래시피케이션을 모르는 경우와 알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리스크 그룹을 따로 분류를 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프로미스에 따른 분류 체계로 서브 타입을 나누게 되면 여기에 따라 더 세밀하게 리스크 그룹을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스테이지와 몰레큘러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하여서 리스크를 구별하면 다음 표와 같이 나오는데, 먼저 폴리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P53 애브노멀리티가 있는 군에서는
스테이지 1A라도 예후가 비교적 좋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엔도메트리오이드 타입이 아닌 군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2021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목적은 역시 결국에는 이에 따른 트리트먼트 전략을 다르게 하기 위함인데요. 크게 네 가지 리스크 그룹을 보았을 때 로우 그룹은 어주먼트 트리트먼트가 권고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메디에이트 그룹은 브라키 세라피와 케모세라피 등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하이 인터메디에이트 경우에는 노달 스테이징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트리트먼트 전략을 먼저 제시를 하고 림프노드 전이가 없을 때에 비해서 스테이징을 하지 않았을 때 좀 더 어주먼트 트리트먼트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의 경우에는 EBRT와 콘커런트 케모세라피 그리고 어주먼트 케모세라피를 시행하는 것 그리고 케모세라피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까지 몰레큘러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른 리스크 그룹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비교적 최근 동향, 최근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2021년도까지의 자료고 지금부터는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스테이징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엔도메트리얼 캔서 스테이징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주로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반영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엔도메트리얼 캔서에 대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폴립에서 엔도메트리얼 칼시노마가 나온다든지 혹은 로우 그레이드와 하이 그레이드를 구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오바리안 튜머가 같이 발견된다든지에 대한 임상 현장에서 흔히 마주하는 이슈들에 대한 고려가 이번 2023년도 스테이징 시스템에서 많이 고려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9년 이전 스테이징에 있었던 노 마이오메트리얼 인베이전이 다시 스테이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메소네프리그 라이크 아데노칼시노마 등 어그레시브한 히스톨로직 타입이 또 주목을 받았고 이전에 살펴보았던 몰레큘러 클래시피케이션의 도입 그리고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이 스테이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림프바스큘러 스페이스 인베이전 여부 그리고 림프노드의 메타스타시스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중에서도 마크로 마이크로 메타스타시스 여부도 스테이징 시스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복잡한 여러 종류와 바이올로직 비헤이비어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함이고 예후에 대한 분류를 확실히 하기 위함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뀐 스테이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엔도메트리얼 캔서는 서지컬 스테이징이며 모든 스테이지에서 예전의 그레이드와 히스톨로직 타입, 림포바스큘라 스페이스 인베이전 여부가 기록에 포함이 꼭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몰레큘러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팅 역시 예후 관련한 리스크 그룹을 앞서 보았던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나누기 위해서 꼭 시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에스고, 에스트로, ESP 가이드라인은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모든 환자에서 센티넬 림프노드 어프로치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자궁 내막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센티넬 림프노드 바이옵시가 스테이징 목적으로 하이 인터메디에이트, 하이 리스크군에서 시스테믹한 림파데넥토미의 적절한 대안으로 여겨진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우와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의 경우에도 오컬트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스테이징 시스템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센티넬 림프노드 바이옵시는 림프노드에서 로우 볼륨 디지즈의 디텍션을 더 잘 할 목적으로 울트라 스테이징을 시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1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1A, 1B의 경우 마이오메트리얼 인베이전이 반 이상인지 미만인지로 분류를 하였다면 새로운 병기의 경우에는 그것을 어그레시브한 히스톨로지 타입인지 그 다음 LVSI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더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A1과 2는 마이오메트리얼 인베이전 여부에 따라서 나뉘게 되고 1A3는 로우 그레이드인 엔도메트리오이드 타입인 경우에만 1A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B는 마이오메트리얼 인베이전이 반 이상인 논 어그레시브한 타입의 경우에 1B로 분류가 되고 1C는 어그레시브한 타입의 엔도메트리얼 캔서인 경우이나 마이오메트리움을 침범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2 역시 A, B, C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익스트라 유트라인 익스텐전이나 혹은 substantial LVSI가 있는 경우 마이오메트리얼 인베이전이 있는 어그레시브한 히스톨로지 타입인 경우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non aggressive histology 타입은 low grade endometrioid EM 캔서이며 high grade endometrioid 타입이나 시러스 혹은 클리어셀, 칼시노살코마 등 그 이외의 조직형은 어그레시브 타입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하이 그레이드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경우에는 예후나 몰레큘러하게도 헤테로지너스하게 분류가 되며 몰레큘러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튜머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LVSI가 스테이징에 꼭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substantial LVSI가 있다면 바로 2B 이상의 스테이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LVSI가 substantial 하다는 것의 기준은 참고로 5개의 혈관을 침범하는 경우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스테이지 1A3인데요. 만약에 오바리에 EM 캔서가 익스텐전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기존 2009년도 피고 스테이지에서는 병기가 3A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바뀐 스테이지에서는 만약에 로우 그레이드 엔도메트리오이드 칼시노마와 유터러스와 오바리에 국한되어 있다면 스테이지를 1A3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시스템과 비교해서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로우 그레이드 엔도메트리오이드 엔도메트리얼 캔서이면서 엔도메트리움과 오바리에 국한된 경우에는 아주 좋은 예후를 보이고 써 있는 4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추가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오메트리얼 인베이전이 반 이하인 경우, 그리고 LVSI가 포컬하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메타스타시스가 없는 경우, 그리고 오바리언 튜머가 한쪽에 국한되어 있고 캡슐 인베이전과 럽처가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테이지 3입니다. 스테이지 3A는 이전과 같이 시로자와 아드넥사를 인베이전을 한 경우이고 A1은 오바리 혹은 튜브를 침범한 경우이고 2는 유트라인 서브시로자나 시로자를 침범한 경우에 스테이지 3A2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징에 인트랄루미날 튜발 플로팅 튜머가 있는 경우에 이것은 컨트로버시가 있으나 스테이징에 고려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스테이지 3B의 경우에는 바자이나 및 파라메트리얼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에 스테이지 3B1, 펠빅 페리토니움의 튜머가 있는 경우 스테이지 3B2로 분류를 하였고 스테이지 3C는 이전과 같이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이며 C1의 경우에는 펠빅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 C2는 리날 베슬 아래쪽으로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이고 마이크로 마크로 메타스타시스 여부에 따라서 각각을 세분화했습니다. 스테이지 4A는 블레더 뮤코자, 인테스티널 뮤코자의 인베이전이 있는 경우이고 스테이지 4B는 펠비스 위에 페리토니얼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스테이지 4C는 리날 베슬 위로의 복강 내 혹은 복강 외 림프절전이나
간이나 폐, 뇌, 뼈 등의 전이가 있는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위와 같이 스테이지 1과 2에서 몰레큘러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폴 뮤테이션이나 P53 abnormal status가 확인이 된다면 피고 스테이지가 모디파이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어, 폴 뮤테이션이나 P53 abnormality 외에 MMR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NSMP이거나는 이제 피고 스테이지를 모디파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3와 4의 경우에는 몰레큘러 클래시피케이션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클래시피케이션 자체에 대한 기록은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5년도에 들어서 에스고 에스트로 ESP 가이드라인이 다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밴쿠버 그룹에 더해서 NSMP 군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 여부를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통해서 리셉터 양성 여부에 따라서 이것을 각각 두 그룹으로 분리한 것이 또 하나의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몰레큘러 클래시피케이션과 튜머 익스텐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리스크 분류를 배경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시를 하였고 이것 역시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고 하면 NSNP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스테이지 3 이상이면 대부분 하이 리스크인데 만약에 폴 뮤테이션이 동반되었다면 3 이상이라도 아직까지 리스크가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매우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자적 모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리스크를 분류를 하였다면 여기에 맞는 치료를 시행을 해야 할 텐데요. 리스크별로 어주먼트 세라피를 하는 것이 근거 수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따르면 로우 리스크는 어주먼트 세라피가 필요가 없고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라면 바자이널 브라키 세라피를 고려를 하지만 이런 경우는 60세 미만인 경우 혹은 로우 그레이드의 엔도메트리얼 캔서인 경우에 어주먼트 세라피를 하지 않는 것을 고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인 경우에는 RT에 대해서 세 가지 옵션이 주어지는데요. 펠빅 컨트롤을 위해서는 EBRT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림프노드 스테이징이 이루어진 환자에서 림프노드 내 메타스타시스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바자이널 브라키를 시행할 것을 권고 수준 2B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없으면서 서브스텐셜한 LVSI가 없고 그 다음에 로우 그레이드 엔도메트리얼 칼시노마인 경우에는 어주먼트 세라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근거 수준은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스테이징 시스템의 변화와 그리고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그동안의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워낙 긴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어왔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스테이지와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중요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엔도메트리얼 캔서 환자의 조직 평가에서 몰레큘러 이밸루에이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스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변화할 가능성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리스크도 변화를 계속 몰레큘러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하지만 또 하나는 이뮤노 온코 드럭의 이제 발전 등
약제, 케모세라피나 이뮤노온코 드럭의 약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